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건물의 층수 안내판에는 7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튼에는 분명히 희미하게 달아버린 숫자 7이 새겨져 있었다. 비 오는 저녁이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이 수년째 중단된 동네.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유독 낡아 보이는 한 동이 있었다. 외벽의 회색 페인트는 비에 씻겨 얼룩졌고 발코니마다 걸린 빨랫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일주일째 임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도시기록원에서 파견된 계약직 조사원. 내 임무는 단순했다. 재개발 예정 아파트의 구조도, 과거 입주 기록, 사고 이력 정리.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철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낡은 도면과 곰팡이 냄새가 나는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귀찮은 행정 업무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건물 서린 아파트 3동은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면이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각 층마다 4세대,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하나. 문제는 실제 건물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8층까지 운행했다. 버튼에는 B1, 2, 3, 4, 5, 6, 8이 적혀 있었고 7층은 스티커로 가린 흔적만 남아 있었다. 원래는 7층이 있었나요? 관리사무소의 노인은 내 질문에 잠시 침을 삼키더니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도면엔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는 고장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 이상 묻지 말라는 아주 노골적인 태도. 그날 밤 나는 관리사무소 옆 작은 숙직실에서 잤다.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창문 너머로는 비에 젖은 아파트 외벽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쿵!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위층에서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이상했다. 이 건물은 이미 전세대 공실이었으니까. 나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발걸음 소리는 위로 갈수록 더 또렷해졌다. 5층, 6층, 그리고 그 위. 계단은 끝나 있었지만 벽 한쪽에 칠해진 숫자 7이 보였다. 누군가 급히 덧칠한 듯 회색 페인트가 다른 층보다 더 진했다. 그 순간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소리를 들었다. 바로 앞에서.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리며 휘청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창백한 피부,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 나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관리사무소 바닥이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회색 페인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건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청 기록실, 오래된 신문 스크랩, 동네 노인들의 증언,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서린 아파트 3동은 원래 무당 집안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1970년대 이 땅에는 작은 굿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받는 굿이 자주 열렸다고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찾는 곳. 문제는 어느 해 여름 굿 도중 아이 하나가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은 아이. 그날 이후 굿당은 불에 탔고 땅은 헐값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다. 층수를 하나 줄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할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는 7층이었는데 그 층에서 일이 계속 생겨서.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거울이 이상해졌대. 사람이 안 비쳤대. 그날 밤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버튼 불이 하나둘 켜졌다. 6층에서 멈췄다가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위로 움직였다. 표시등에 숫자가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그것은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건물의 층수 안내판에는 7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튼에는 분명히 희미하게 달아버린 숫자 7이 새겨져 있었다. 비 오는 저녁이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이 수년째 중단된 동네.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유독 낡아 보이는 한 동이 있었다. 외벽의 회색 페인트는 비에 씻겨 얼룩졌고 발코니마다 걸린 빨랫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일주일째 임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도시기록원에서 파견된 계약직 조사원. 내 임무는 단순했다. 재개발 예정 아파트의 구조도, 과거 입주 기록, 사고 이력 정리.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철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낡은 도면과 곰팡이 냄새가 나는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귀찮은 행정 업무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건물, 서린 아파트 3동은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면이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각 층마다 4세대.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하나. 문제는 실제 건물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8층까지 운행했다. 버튼에는 B, 1, 2, 3, 4, 5, 6, 8이 적혀 있었고 7층은 스티커로 가린 흔적만 남아 있었다. 원래는 7층이 있었나요? 관리사무소의 노인은 내 질문에 잠시 침을 삼키더니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도면엔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는 고장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 이상 묻지 말라는 아주 노골적인 태도. 그날 밤 나는 관리사무소 옆 작은 숙직실에서 잤다.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창문 너머로는 비에 젖은 아파트 외벽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쿵!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위층에서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이상했다. 이 건물은 이미 전세대 공실이었으니까. 나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발걸음 소리는 위로 갈수록 더 또렷해졌다. 5층, 6층, 그리고 그 위. 계단은 끝나 있었지만 벽 한쪽에 칠해진 숫자 7이 보였다. 누군가 급히 덧칠한 듯 회색 페인트가 다른 층보다 더 진했다. 그 순간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소리를 들었다. 바로 앞에서.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리며 휘청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창백한 피부,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 나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관리사무소 바닥이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회색 페인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건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청 기록실, 오래된 신문 스크랩, 동네 노인들의 증언,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서린 아파트 3동은 원래 무당 집안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1970년대 이 땅에는 작은 굿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받는 굿이 자주 열렸다고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찾는 곳. 문제는 어느 해 여름 굿 도중 아이 하나가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은 아이. 그날 이후 굿땅은 불에 탔고 땅은 헐값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다. 층수를 하나 줄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할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는 7층이었는데 그 층에서 일이 계속 생겨서.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거울이 이상해졌대. 사람이 안 비쳤대. 그날 밤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버튼 불이 하나둘 켜졌다. 6층에서 멈췄다가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위로 움직였다. 표시등에 숫자가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그것은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다. 철거가 시작된 뒤에도 나는 그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서린 아파트 3동은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창문은 모두 제거되었고 외벽에는 붉은 글씨로 철거 예정 표시가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건물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첫째 날 밤 경비원이 도망쳤다. 누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겁을 주려는 농담도 아니었다. 손이 떨렸고 눈동자는 계속 같은 방향 3동 7층이 있었을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둘째 날 밤 굴착기가 멈췄다. 엔진은 정상인데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거울이 있어요. 운전석에는 거울이 없었다. 그런데 기사 말에 따르면 유리창에 아이 얼굴이 비쳤다고 했다. 자기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안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록을 다시 뒤졌다. 내가 풀어준 것은 묶인 혼이지 뿌리가 아니었다. 무당의 굿은 혼을 달래는 의식이지만 땅에 남은 원한까지 지워주지는 못한다. 특히 아이처럼 이름 없이 태어나고 사라진 존재라면 더욱 그렇다. 서린 아파트의 땅은 아이를 먹고 자랐다. 그 사실을 깨닫자 외할머니가 왜 굿을 끝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혼 하나가 아니라 장소 자체가 이미 구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거울을 깨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아이를 보내려면 아이가 태어났던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태어났던 곳? 7층이야.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철거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나는 몰래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은 이미 절반 이상 무너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끊긴 채 멈춰서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콘크리트 더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때 노랫소리가 들렸다. 자장가였다. 아주 오래된 무당들이 아이 굿에서 부르던 노래. 자거라 자거라 길 없는 길로는 가지 말고. 노래는 위에서 들려왔다. 없어야 할 곳 이미 철거된 7층의 높이에서. 나는 숨을 참고 무너진 계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보았다. 공중에 떠있는 평평한 공간을. 바닥도 벽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방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도면에서 지워진 부분만 현실에서 떠오른 것처럼. 그 방의 중앙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입이 있었다. 눈도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보자 고개를 갸웃했다. 왜 또 왔어? 보내주려고. 아이의 표정이 굳었다. 거짓말.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아이의 영역이었다. 내가 허락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긴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야. 아이는 말했다. 여긴 내가 버려진 곳이야. 그 말과 함께 방의 벽면이 일그러지며 장면이 겹쳐졌다. 젊은 여자, 피투성이의 치마, 그리고 무당들.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판의 북소리에 묻혔다. 외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무당들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 말과 동시에 거울이 세워졌다. 아이의 울음이 거울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래서 난 여기서만 살 수 있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날 지운 사람들이 만든 집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화가 나. 방울을 꺼냈다. 이번에는 흔들지 않았다. 나는 방울을 바닥에 내려놓고 붉은 실을 끊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이건 풀어주는 굿이 아니라 땅을 끊는 의식이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위험한 굿. 너를 여기서 태어나게 한 건 사람들이야. 내 말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묶어둔 것도 사람들이야. 방울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공간이 무너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철거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서린 아파트 3동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그 자리는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유리창에 작은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본다. 누군가 안에서 두드린 것처럼. 나는 손을 올려본다. 그 자국은 내 손보다 작다. 그 후로 한동안 나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잠들면 바로 어둠이었고 눈을 뜨면 아침이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떠올랐을 얼굴들, 거울 속의 시선,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끝난다는 감각은 언제나 늦게 온다.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날, 나는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린 아파트 3동이 있던 자리는 평평하게 다져졌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작은 정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여기 괜찮을까요?
조경 설계사가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상은 정자에서 시작됐다. 나무로 만든 새 정자. 기둥은 4개뿐이었는데 사진을 찍으면 늘 5개로 나왔다. 육안으로는 4개인데 사진 속에서는 하나가 더 있었다. 설계사는 렌즈 문제라고 했지만 필름 카메라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정자 근처에서만 놀지 않았다. 정자 아래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을 피해 걷는 모습. 마치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다. 7층이 있던 자리. 아이를 가두었던 거울이 서 있던 바로 그 중심. 며칠 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공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자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할머니가 남긴 거야. 종이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물이 닿았던 흔적. 아이의 혼은 풀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머물던 자리는 반드시 남는다. 왜 말 안 해줬어? 내가 묻자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 정자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나는 느꼈다. 그곳이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불자 정자 안에서 아주 약한 방울 소리가 났다. 분명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는데도.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정자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도 거울도. 대신 바닥에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다. 정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흔적. 발자국을 따라가자 공원 한쪽에 작은 언덕이 보였다. 조성 과정에서 남은 흙더미였다. 그 언덕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다.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여긴 괜찮아. 아이가 먼저 말했다. 아무도 날 가두지 않아. 그래도 아직 여기 있잖아. 내 말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아이는 자기 발 아래를 가리켰다. 기억이 여기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끄는 것은 구지였고 풀어준 것은 혼이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사람들의 선택, 침묵, 그리고 외면이었다. 기억이 사라지면 넌? 그땐 나도 사라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잊지 않게 누군가는 여길 지켜봐야 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공원 한가운데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설계 변경이라는 이유였다. 이곳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일부 구조를 남겨두었습니다. 정자 바닥 한쪽에는 눈에 띄지 않게 작은 원형 무늬가 새겨졌다. 아무 설명도 없는 장식 같은 무늬.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원이 아이가 머물렀던 경계라는 것을. 이상한 일은 그 뒤로 줄어들었다. 사진 속 기둥은 다시 4개로 나왔고 아이들은 정자 아래를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다만 아주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원 안쪽에만 물이 고이지 않는다.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공원을 찾는다. 정자에 앉아 있으면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 공원이 완공된 뒤 몇 해 동안 그곳에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아파트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나 역시 그곳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엔 매주,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만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입구에 표지판이 교체되었다. 낡은 안내판이 철거되고 새 금속판이 세워졌다.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단 한 줄이 빠져 있었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그 문장이 사라진 것을 본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이 잊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정자는 그대로였지만 바닥의 원형 무늬는 희미해져 있었다. 마치 오래 밟혀 닳은 흔적처럼. 그 안에 아이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 잊으면 끝이야? 응. 무섭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갇혀 있는 거였어. 나는 그 앞에 앉았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만 남기고 싶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네가 지어줘.
이름을 붙인다는 건 존재를 묶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르지 않는 이름은 보내주는 이름이기도 했다. 나는 오래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별.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왜? 밤에 잠깐 보였다가 아침이 오면 사라지니까. 아이는 웃었다. 아주 옅은 웃음이었다. 그 웃음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정자 위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원형 무늬 안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아이의 형체가 서서히 투명해졌다. 고마워.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공원 벤치에서 깨어났다. 정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바닥의 원형 무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꿈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몇 달 뒤 나는 이사를 갔다. 서린 아파트가 있던 동네를 떠났다. 지금도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아주 잠깐 내 어깨 너머로 작은 빛이 스치는 것 같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어딘가에서 태어났다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별은 올려다보는 것이니까.